제7장 정보통신기술 ICT 초안전. 제7장의 주제는 정보통신기술 초안전이다. 초안전은 마오쩌둥 군사 전략의 핵심을 현대적 조건과 상황 변화에 맞춰 계승하고 발전시키는 중국의 군사 전략이자 신전쟁 수행론이다. 여기서 현대적 조건과 상황 변화의 핵심이 바로 세계화와 IT 기술 혁명이라는 점은 이미 설명한 바 있다. 중국이 과거부터 죽의 장막을 쳐놓고 고립되어 냉전을 벌이던 상황이 아니다. 개혁 개방 이후 세계 정치 경제에 깊숙이 편입해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에서 세계의 공장 노릇을 하는 조건이다. 개방된 서구 자유주의 세계에 거리낌 없이 진출할 수 있는 세계화의 조건이다. 또 다른 중요한 조건 변화가 바로 1990년대에서 2000년대로 넘어오는 과정에서 본격화한 IT 정보통신 혁명이다. IT 정보통신 혁명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인간의 사회적 삶을 획기적으로 변화시켜 왔다. 오늘날 우리의 삶은 정보통신 기술과 때려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다. 이는 동시에 IT 문명 상회의 취약성을 의미하기도 한다. 정보통신 혁명은 인간 사회의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을 동시에 가져다 주었다. 부정적 측면 중 하나가 정보 왜곡이다. 인터넷을 이용한 사이버 공간을 통해 정보 왜곡과 여론조사 등이 과거 그 어느 때보다도 쉽고 광범위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 건강한 사회적 담론장 형성에 악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특정 집단에 의해 대중의 인지 조작, 선전과 선동의 장으로 쉽게 악용될 수 있다. 또 다른 부정적 측면은 해킹을 통한 정보와 기술의 탈취가 대규모로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여기서 탈취되는 정보에는 기술, 기업, 군사, 안보, 정부 그리고 일반인들의 생체 정보, 기밀까지도 포함한다. 더 나아가 정보통신 기술을 통한 감시와 통제까지도 정교해졌다. 이러한 부정적 결과는 정보통신 기술 ICT 혁명이 촉진될수록 더욱 심각한 수준으로 진화한다. 현재 진행되는 5G, IoT, 사물 인터넷 기술 고도화, 상용화하는 인간의 삶을 또다시 획기적으로 변화시킬 것이다. 하지만 동시에 이 기술이 사이버 범죄와 공격으로 악용되면 그 피해는 가공할 수준이 된다. 여기에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기술이 접목되면서 개인과 사회에 대한 국가의 통제력 또한 대폭 상승하고 있다. 초안전은 바로 이 정보통신 혁명과 그 영향력에 주목한다. 정보통신 기술은 과거와 달리 비대칭 전략으로 이용할 최적의 무기가 될 수 있다. 해킹이나 사이버 공격 등 ICT 기술을 악용하면 대규모의 군사력이나 압도적인 경제력 등을 갖추지 않고도 상대국에 얼마든지 치명적인 피해를 줄 수 있다. 해킹 기술을 이용해 선진국 기술을 제멋대로 훔쳐 이용할 수도 있다. 이뿐만 아니라 사이버 공간과 정보통신 기술을 이용하면 적은 비용과 노력으로 정보통신 기술에 의존하는 상대 국가 사회를 교란하거나 전면적으로 무력화할 수도 있다. ICT 기술을 동원한 초안전의 효과에 주목한 인민해방군이 2000년대 이래 초안전 주요 무기로 정보통신 기술을 집중적으로 발전시키고 공격에 동원하는 배경이다. 이와 관련해 먼저 중국 공산당이 정보통신전, 정보전, 사이버전 등을 전개하는 사례를 살펴보자. 2020년 인도의 사례이다. 1. 2020년 인도 뭄바이 블랙아웃. 2020년 10월 13일 인도 대도시 뭄바이에서 도시 전체가 갑자기 정전되는 이른바 블랙아웃이 발생했다. 현대 문명 생활의 필수 조건 중 하나인 전기가 나가자 대도시 모든 기능이 정지하고 일대 혼란이 발생했다. 도시 운영과 사회생활과 관련된 모든 기능이 정보통신 시스템 운영이 얼마나 무력한지 보여준 사례다.
2020년 11월 6일 인도와 중국은 그해 5월 양국 국경 카란 계곡 지대에 발생한 양군 간 물리적 충돌 사태를 안정화할 군사회담과 외교부 장관 회담을 개최하고 사태 발생 이전으로 현상을 유지한다는 합의를 맺는다. 인도가 주장하고 있는 영토를 중국군의 침입 도발로 발생한 양국 간 긴장은 이로써 잠정적 안정을 되찾았다. 이 두 사건이 어떻게 연관되어 있을까? 2020년 5월 발생한 인도 중국 국경지대 충돌 사태, 10월 인도 대도시 뭄바이에서 발생한 블랙아웃, 11월 양국 군대 간 협상을 통한 긴장 완화 조치, 그 뒤 3개월이 지난 후 미국 뉴욕타임즈는 충격적 기사를 발표한다. 10월 13일 뭄바이 블랙아웃이 중국의 사이버 공격으로 발생했다는 사실이었다. 블랙아웃 사태의 사이버 공격 배후를 조사한 사이버 안보 전문기관과 인도의 안보 전문가들은 중국이 인도의 도시 기반 시설에 대한 사이버 공격을 감행하자 대응 능력이 미미한 인도는 사태 확산을 우려했다는 것이다. 이는 인도가 중국과 군사적 긴장을 조기에 해소하는 합의를 조속히 마무리할 수밖에 없는 배경이라고 설명했다. 이것이 바로 중국이 전개하는 ICT 초안전의 생생한 사례이다. 이 문제를 중국의 초안전과 관련지어 조금 더 살펴보자. 인도는 중국과 경제 교류와 협력을 지속해왔다. 중국은 인도의 두 번째 교역 국가이다. 이 중 전기, 전자통신, 산업 등과 관련해서는 86개 상품이 중국 제품의 지배 아래에 있고 최종 제품 부품의 최대 85% 이상을 중국산에 의존한다. 인도가 구축한 사회경제 인프라스트럭처는 중국산에 과도하게 의존한다. 중국이 인도와 경제협력 지원이라는 명목으로 인도의 인프라 개발 투자에 깊숙이 관여해온 결과이기도 하다. 다른 나라에서 해왔던 것처럼 중국은 평소에 초안전에 포석을 까는 전략에 따라 정보통신과 연계된 교통, 발전, 통신 등의 시설에 중국이 통제할 수 있는 부품을 심어 놓았다. 물론 인도는 중국의 의도를 눈치채지 못했다. 이 중 전기 발전과 송신망인 그리드 시설과 시스템을 중국의 핵심 공략 대상이기도 하다. 개발 투자의 명목으로 건설된 교통통신 발전 수자원 시설 등에 은밀히 자국이 통제할 수 있는 부품을 씌워놓은 후 중국이 영향력을 행사하고 싶은 순간이 오면 이를 이용해서 전 사회를 마비시키고 공포심을 확산시키면서 무력화된 상대 국가에 정치적, 외교적, 군사적 압력을 가하는 것이다. 하지만 초안전의 실체를 몸소 경험했을 때는 대응하기에 이미 너무 늦어버렸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회 기반 시설은 대규모인데다 구축 범위가 방대하다. 시설을 구축하는 데 드는 비용이 많고 장기간의 시간이 소요된다. 문제가 발생했을 때 바로 조치할 수 있는 성격이 아니다. 자, 어떻게 하겠는가? 전기 공급이나 정보통신 시스템이 마비되면 사회 경제적 혼란뿐만 아니라 군대조차도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을 적당한 명분을 만들어 타협하는 수밖에. 바로 이것이 초안전의 힘이다. 인도 정부와 안보기관은 이 사건에 대해 모호한 발표에 그쳤다. 사건의 진정한 배후와 원인에 관해서는 확인도 부정도 하지 않고 사건을 덮는 모습이다. 왜 그럴까? 중국은 바로 이 점 또한 너무나도 잘 계산하고 있다. 인도 정부와 관련 기관으로서는 이 사태의 원인으로 중국을 공개적으로 지목할 때 발생하는 결과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 첫째는 정부와 관련 기관의 책임론이다. 둘째는 이 사실을 공개했을 때 인도 국민이 중국에 대해 느낄 공포감이다. 중국의 힘에 대한 공포와 우려가 전 사회에 퍼지면 더욱 걷잡을 수 없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 셋째는 중국이 사회 기반 시설 운영이 필요한 시스템에 심어놓은 악성 코드가 정교하고 광범위하다. 피해를 주고도
주고는 바로 빠지는 시기여서 명확한 증거를 내놓기가 어렵다. 더 나아가 인도 정부와 군대 등 안보기관 자체가 중국에 의해 언제든지 추가로 마비될 수 있다는 점 또한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사정 때문에 뻔히 알면서도 중국의 압력에 굴복하고 적당히 타협할 수밖에 없다. 중국은 총 한 방 쏘지 않고 공개적으로 군사적 경제적 압력을 행사하지 않고서도 자신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것이다. 뉴욕타임즈 분석 기사가 이러한 사정을 잘 요약해준다. 인도와 중국은 당시 국경 분쟁 문제를 다루기 위한 외교 협상을 진행 중이었다. 중국은 사이버 공격을 통해 압박을 가함으로써 외교 협상에 레버리지로 사용했을 가능성이 크다. 인도의 에너지 공급 그리드 시스템에 많은 중국산 부품이 사용되고 있었기에 중국은 사이버 공격을 가하는 것이 더 쉬웠을 것이다. 중국은 상대국을 사이버 공격으로 언제든지 무력화할 수 있으며 협상에 응하지 않으면 대가가 따른다는 경고를 보내는 또 다른 형태의 군사적 압박이다. 물론 문바이 블랙아웃 사례가 중국에 대한 인도의 완전한 굴복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인도와 중국 간의 국경 분쟁과 군사적 긴장은 지속하고 있다. 한 국가의 영토 주권과 국가 존망의 문제가 블랙아웃의 잠재적 위협 하나로 좌우되지는 않는다. 하지만 문바이 블랙아웃 사태는 중국과 중대한 사안을 놓고 갈등과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자국의 신경망이 취약하게 노출되어 있을 때 얼마나 치명적인 약점이 될 수 있는지 보여주는 생생한 사례다. 이와 관련해 드는 의문 하나, 한국의 정보통신 중추 신경망은 안전한가? 중국 투자개발 기업 진출과 정보통신 기술 초안전. 인도 문바이 블랙아웃은 중국 공산당의 정보통신 초안전의 일면을 보여주는 한 사례에 불과하다. 인도 외 국가들에서 지금까지 중국이 정보통신 산업과 현지 개발 투자 원조 순수 기업 활동 등의 명분으로 초안전의 기반을 닦아온 사례는 무수히 많다. 이들 국가에는 저발전 국가부터 미국을 포함한 선진국까지 광범위하게 포함된다. 초안전의 실체를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중국의 정부와 일반 기업들이 자유민주주의 국가처럼 순수한 경제활동을 한다고 착각했기 때문이다. 중국은 저개발 국가에서 원조와 개발 투자라는 명목으로 각종 산업 기반 시설 등을 구축해준다. 그런데 이는 전혀 순수한 목적이 아니다. 경제적 수탈, 현지 정치 경제 엘리트와 이권과 부패의 고리 형성을 통한 친중 종속화, 문바이 사례처럼 중국이 필요할 때 언제든지 은밀하게 공격을 감행하여 전 사회적 마비와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기반 마련, 평시에 중국의 정보적 전개 등의 목적이 필수적으로 포함되어 있다. 즉, 자신이 필요할 때 언제든지 치명적이고 재앙적인 결과를 일으킬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이러한 능력을 간접적이고 은밀하게 보여줌으로써 상대가 스스로 알아서 굴종하게 만드는 것이다. 저개발 국가에 대한 원조와 개발 투자만이 아니다. 선진국들을 포함해 전 세계의 중국 기업들이 저가 공세로 진출하고 있는 각종 인프라스트럭처가 모두 여기에 포함된다. 중국은 중국 공산당의 나라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중국 공산당이 중국의 기업과 금융 등을 포함해 전 영역을 통제하면서 자신의 전 세계 패권 재패 야욕 수단으로 동원하는 체제이기 때문이다. 중국의 경제 교류는 그 어느 것 하나도 순수하지 않다. 설령 순수한 개발 투자와 교역이라 할지라도 중국 공산당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동원해 이용할 수 있는 것이 중국의 기업과 이른바 민간 조직들이다. 중국은 이미 미국을 포함한 선진국에서 추진하는 각종 인프라스트럭처, 교통시설, 지하철, 고속철, 도로 등 교통통제 시스템, 전력, 그리드, 발전소, 변압기, 송전선 등으로 이루어진 전력망, 발전소, 정보통신망, 5G, 4G, 항만 운영 시스템, 공항 스마트시티 등의 저가 공세로 상당 부분 진출해 있다.
문제는 이러한 인프라스트럭처를 구축하면서 ICT 초안전을 전개한다는 데에 있다. 인프라 시설에 중국 공산당이 조종 통제할 수 있는 부품은 은밀히 심어놓고 중국에서 언제든지 감시 통제할 수 있거나 필요할 때 비밀스러운 공격을 감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다. 더욱이 오늘날 우리는 ICT 사회에 살고 있다. 우리 삶의 기반인 각종 인프라는 정보통신기기와 시스템으로 작동한다. 따라서 인프라를 작동시키는 ICT 시스템에 중국이 악성 코드를 은밀하게 심어 놓으면 중국 공산당은 당대국에 언제든지 공격을 가할 수 있다. 실질적으로 중국 공산당 인민해방군의 기업으로 분석된 하웨이가 바로 대표적인 예다. 3. 하웨이와 인민해방군 국가안전부. 하웨이는 명실공히 세계적인 정보통신 기업이다. 특히 4차 산업혁명의 총아 5G 이동통신 서비스와 관련한 위상은 독보적이다. 세계 정보통신 장비 시장의 30%를 점유하고 있는 하웨이는 5G 기술 관련 특허 점유율 세계 1위 기업이기도 하다. 한국도 LG U+의 정보통신 장비 주력은 하웨이 제품이다. 특히 LG 출신 임원이 화웨이 임원을 역임하고 돌아와 LG 정보통신 산업 발전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한다. 기술력, 가격, 경쟁력에서 하웨이 상대를 찾기가 힘든 실정이다. 문제는 화웨이가 인민해방군과 국가안전부를 비롯해 중국 공산당의 강력한 초안전 무기로 이용된다는 데 있다. 중국의 모든 기업, 즉 국공유 기업은 말할 것도 없이 민간 기업까지도 중국 공산당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전략적 목적과 수단으로 이용할 수 있다. 미국 의회 보고서를 보면 중국 공산당은 악의적 목적을 위해 정보통신 기업들을 이용하는 수단, 기회, 동기를 모두 갖는다. 정교한 컴퓨터 네트워킹 침탈 수법을 동원해 지속해온 맹공격한다는 사실을 밝혔다. 실제로 화웨이 장비를 운영하는 펌웨어 소프트웨어는 약 55%에서 정보를 탈취하거나 역으로 장비를 조종할 수 있는 백도어 프로그램을 심어 놓았음이 드러났다. 중국 공산당은 미국을 포함한 외국의 사회기강망, 전력통신, 수도에너지, 금융, 전산망, 공항, 항만 등에 운영되는 정보통신망 시설에 자국의 정보통신 기업 장비를 악의적인 목적으로 심어 놓았다. 장비는 중국 공산당이 언제든지 악용할 수 있으며 이는 중국 공산당이 초안전을 전개하는 무서운 무기다. 하웨이와 ZTE 등은 대표적 사례에 불과하다. 화웨이는 실질적으로 인민해방군의 초안전 수단이다. 화웨이는 인민해방군의 사이버 전단인 3부, 현재는 전략지원부대에 연계되어 있으며 국가안전부와도 연계된 기업이다. 형식상으로 민간 기업이나 실질적으로는 중국 공산당과 조직적 연계가 있다. 화웨이 창업자이자 공식 소유자 런정페이는 부친이 마오쩌둥의 핵심 참모로서 중국 공산당 특권 계급 2세, 이른바 태자당의 일원이자 인민해방군 총참모부 4부 정보 담당 출신이다. 화웨이의 국가 전부와 연계성은 1989년부터 2018년까지 화웨이에 근무하며 회장직을 맡았던 순야팡이 이미 고백했다. 순야팡도 국가안전부 출신이다. 화웨이 외에도 같은 맥락의 정보통신 주요 기업에는 예를 들어 ZTE 등 대부분 중국 기업이 포함된다. 인민해방군 국가안전부 첩보요원 출신들이 이처럼 거대 민간기업을 키울 수 있는 배경은 무엇일까? 중국이나 한국에서 번역 소개되는 화웨이 신화 등은 잊어버리자. 책에 쓰여있는 내용은 신화 또는 소설과 크게 다르지 않다. 중국 공산당이 정치 권력과 행정 경제 권력을 모두 장악한 중국 공산당 일당 독재 체제에서 기업의 성공 원인을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 경제에서 성공 스토리로 설명할 수 없다.
자유민주주의의 자유시장 경제체제에 사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상식과 기준, 경험으로 중국 공산당과 중국 기업들을 이해하려 들면 거대한 착각에 빠진다. 현실에는 존재하지도 않는 허상을 실제 있다고 믿는 것과 마찬가지다. 마치 자유민주주의 문제점을 민주주의 결핍으로 지적하면서 그 대안으로 중국 현능주의를 설파하는 다니엘 벨과 문제는 벨이 현재 중국 정치 리더십 모델이라고 강조하는 그러한 현능주의는 중국에 실존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허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실제 존재하는 존재처럼 포장하면서 대안으로 소개하는 착각이자 오류에 빠진 것이다. 주제를 다시 화웨이로 돌리면 화웨이는 중국 공산당 정부의 전폭 지원을 받는다. 지원에는 자금, 유통, 인력, 행정, 지원, 최첨단, 기술 지원 등 필요한 부분 모든 분야다. 여기서 정보통신 분야 최첨단 기술이나 정보 지원은 중국 공산당이 전 세계 해외 선진국 최첨단 정보통신 최신 기술을 막대한 규모로 탈취해 공급해준다는 의미다. 외국에서 탈취한 최첨단 기술을 받고 각종 행정적 지원, 막대한 재정적 지원과 보조금, 자원 공급과 유통 과정에서 받는 특혜, 독점적 지위, 낮은 임금을 비롯한 최저가의 생산 비용, 체제 지원 등은 화웨이는 정보통신 분야 최고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었다. 중국 공산당의 목적은 무엇일까? 첫째, 여타 중국의 기업과 같이 중국 공산당 특권 계급의 자금 축적과 지분 보유 수단이다. 둘째, 화웨이 같은 전략 산업이라면 중국 공산당의 초안전을 실행하기 위한 전략적 목적이나 현대는 정보통신 사회나 5G, AI, 인공지능으로 대변되는 정보통신 사회로 가는 재편이 더욱 빨라졌다. 중국 공산당이 전 세계 정보통신을 장악하면 무소불위의 힘을 발휘할 수 있다. 전 세계 정치, 경제, 군사, 안보와 일반인들이 일상생활과 삶을 장악할 수 있었었다. 화웨이가 세계 시장을 석권할 수 있는 배경 또한 중국 공산당 특색의 전략문화, 정치 공작, 통일 전선 공작 등 때려야 뗄 수 없는 관계다. 화웨이가 해외 시장과 기업을 장악하기 위해 전형적으로 동원하는 수법이 특혜와 돈이다. 그 주 타깃은 국가별 정치, 기업, 학계, 엘리트다. 화웨이는 인민해방군과 함께 전 세계 국가별로 정보통신 관련 업계 주요 기업, 인사, 퇴직, 고위 관료와 정치인, 유명학자와 전문가 등을 포섭한다. 포섭 방식은 이들을 중국 또한 현지법인, 이사 또는 고문이나 자문 등으로 영입한다. 이들에게 고액의 연봉을 주고 각종 특혜를 부여한다. 그러면 이들은 유용한 중국 공산당, 화웨이 현지 대변인이 되며 정치, 경제, 언론, 방송, 학계 등에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한다. 지금까지 국가별로 중국이 구축한 인프라스트럭처는 물론 중국이 구축하지 않은 인프라스트럭처에도 그 운용 시스템 장비에 화웨이 장비가 대거 장착되었다. 화웨이가 초저가 공세로 정보통신 장비 시스템 산업을 장악해서다. 화웨이는 펄쩍 뛰지만 화웨이 장비는 중국 공산당의 각종 조직이 언제든지 총재할 수 있다. 화웨이 말고도 중국 기업이 생산할 각종 시스템 운용 장비와 부품의 공산당은 비밀리에 통제권을 장악할 수 있는 칩이나 악성 코드를 심어 놓았음이 드러났다. 중국에서 생산하는 외국 기업 제품도 마찬가지다. 중국 현지에서 생산할 때 외국 본사의 설계도에 없는 부품을 은밀하고 보이지 않게 몰래 삽입한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중국 공산당의 은밀한 공작 결과다. 즉 정보통신 초안전을 전개하는 계획에 따라 실행한 일들이다. 이를 통해 중국 제품이 들어간 전 세계 각국의 각종 인프라스트럭처에 대해서도 중국 공산당은 언제든지 조작, 조종, 통제, 공격할 수 있는 기반을 닦아왔다. 바로 바둑에서 장기적 포석을 까는 전법이다. 그 결과 어떤 측면에서는 전쟁보다 참혹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한 사회 전체가 일제히 마비되고 혼란에 휘말려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이다. 그 피해 대상은 불특정 다수 일반인이다.
한 사회가 총체적으로 마비되면 그 사회를 기반으로 하는 국가는 외국의 적에 대해 무력해질 수밖에 없다. 군대 역시 무력해진다. 더욱이 현대 군대는 정보통신 시스템으로 운영한다. 실제로 총체적인 무장 해제 상태에 빠진다. 이러한 상황이 일어나면 결과는 무엇인가? 그 마비의 배후가 중국임을 인식한 국가의 정부와 군대는 중국에 무기력하게 타협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중국 공산당을 천장에 걸려있는 샹들리에의 또아리를 들고 지켜보고 있는 아나콘다와 같은 존재로 표현한다. 직접 위해를 가하지 않더라도 위에서 노려보고 있는 존재 자체만으로도 상대방이 그 위협을 감지하고 스스로 눈치 보고 굴종하게 만든다. 이게 바로 초안전 전법이다. 싸우지 않고도 이기는 전법이다. 인민해방군이 성공적으로 이러한 조건을 갖추면 결정적 승기를 잡게 된다. 초안전에서 주문하는 전법은 바로 승기를 잡은 이 단계에서 전략적 총공세를 감행하는 것이다. 정치 외교적으로 상대국을 굴복시키고 상대국을 장악하기 위한 요구안을 강요하고 군사력을 동원해 상대국을 위협함으로써 굴복을 끌어낸 다음 중국의 최종적 승리를 선언한다. 이것이 초안전에서 상정하는 승전 시나리오다. 이는 중국 공산당이 국공내전 당시 국민당 정권과 중화민국 체제를 전복하고 대륙 권력을 장악했던 방식이기도 하다. 4. ICT 초안전 전법의 창조적 융합. 2021년 7월 19일 백악관은 중국이 전 세계를 대상으로 사이버 해킹 공격을 감행해온 실태를 폭로했다. 사이버 해킹 실태 분석은 미국 국가안보국, 사이버 안보 기관 시설 안보국, 연방수사국, FBI가 공동 조사한 결과였다. 또한 같은 날 미국 연방법무부는 중국 국가안전부 소속 중국인 해커를 기소하면서 이들이 2011년부터 2018년까지 미국을 포함한 10여 개 국가를 대상으로 자행해온 해킹 활동을 공개했다. 이들이 주 목표로 해킹 공격을 감행한 분야는 해운, 항공, 국방, 교육, 의료 등 주요 핵심 분야를 망라했다. 백악관 성명서, 미국 안보기관 보고서, 법무부 고소장 등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중국 공산당이 정부 요원과 민간인들을 총동원해 전방위적이고 파상적인 사이버 공세를 펼친다는 사실이다. 보고서에서 분석한 해킹 수법만도 50여 가지가 넘는다. 중국은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직속 중앙사이버보안정보화위원회, 인민해방군, 국가안전부 등을 중심으로 국가 차원에서 전 세계를 대상으로 사이버 해킹 공격을 감행하는 체계를 구축하였다. 당 국가 기관을 총동원해 미국과 서방 국가들의 정치, 군사, 안보, 기업, 연구소, 교육기관, 사회기관 시설 등의 인적 정보와 핵심 기술 등을 집중적으로 해킹해 탈취해왔다. 정보통신기술 초안전이 노리는 목적은 다양하다. 첫 번째는 정치, 경제, 엘리트의 개인 정보를 탈취해 통일전선 공작전, 정치 공작전, 정보전, 경제전 등에 광범위하게 이용한다. 정보전은 중국 공산당이 전개하는 초안전의 중요한 분야 중 하나다. 정보전에는 스파이 침투, 사이버 해킹 등을 주요한 수단으로 동원한다. 특히 사이버 해킹은 중국이 전 세계에서 독보적 체제를 갖추었다. 왜냐하면 중국은 당, 인민해방군, 정부기관, 국유기업, 민간기업과 민간인 해외 교포와 유학생 등을 총동원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고 있어서다. 또한 중국 공산당은 당 조직을 중심으로 인민해방군, 국가안전부, 통일전선공작부 등을 통해 국유기업과 자칭 민간기업이라고 주장하는 IT 기업을 철저히 이용하는 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민간기업이지만 실질적으로 중국 공산당의 통제하에 있는 중국의 대표적 IT 기업으로는 일반인들에게도 익숙한
알리바바, 텐센트, 바이두 등이 포함된다. 이 외에도 소셜미디어, 사이버 보안 등 수많은 중국의 국유 또는 자칭 민간 기업을 모두 중국 공산당이 언제든지 정보전에 이용한다. 여기에는 중국 국내 기업뿐 아니라 중국 국유기업, 국부 펀드, 금융회사 등이 간접적으로 투자한 해외 선진국들이 ICT 기업들도 포함된다. 또한 중국에는 형식적으로나마 자발적인 민간 조직들과 민간인들이 수없이 많이 포진되어 있다. 그 대표적 조직이 바로 중국 홍객연합과 우마오당이다. 중국 홍객연합은 중국 공산당에 충성하는 중국 해커 모임이다. 여기에 AI,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분석 기법 등의 IT 기술 혁명을 민간 사찰, 감시, 통제 등의 분야에 적용하는 기술을 최고 수준으로 발전시켜 적용하고 있다. 중국 공산당은 이미 국내에서 IT 기술 혁명을 이용해 IT 1984라 할 수 있는 초감시 디지털 전체주의 사회를 구축했다. 여기에서 축적되고 발전된 기술을 해외에 응용해 적용하고 있다. 두 번째 목적은 군사안보 정보와 핵심 기술을 탈취해 미국을 포함한 상대국의 전략 전술 정보와 허점을 파악하고 핵심 군사 기술을 도용해 인민해방군 전력 증강에 이용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인민해방군 사이버 전단에 대한 아래 설명 부분에서 더욱 자세히 다룬다. 세 번째는 각종 핵심 기술과 지식 재산권을 탈취해 중국의 국유 민영 기업에 제공한다. 이는 경제전과도 연관된다. 핵심 기술과 정보를 탈취해 중국 국가 차원에서 자신들의 운영하는 국유기업 또는 실질적으로도 중국 공산당 엘리트 특권 계급 각 계파가 지분을 나눠 가진 민영 기업에 제공하고 이들 기업은 중국 공산당이 국가적 차원에서 탈취해온 기술을 카피해 모방 제품을 만든다. 중국의 저렴한 노동력과 생산 비용을 활용해 놀랄 만큼 싼 가격으로 전 세계 시장을 공략한다. 그 결과 원천 기술을 개발해 제품을 생산하는 전 세계 기술 기업들은 초저가 가격 경쟁력으로 무장한 중국산 제품에 의해 시장에서 퇴출당한다. 그렇게 되면 중국 기업은 해당 산업에서 국제적으로 독점적 지위를 찬탈할 수 있다. 중국은 중국 공산당과 인민해방군이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해외 기술을 탈취하거나 절취, 강탈하는 국가적 총력 동원 체제를 구축했다. 특히 전략 산업 분야, 예를 들면 화웨이로 상징되는 5G 산업에서는 초저가 공세를 통한 독점적 지위를 확보한 후 이를 바탕으로 전 세계에 중국의 감시 통제 장비를 수출함으로써 사회기관 시설에 대한 통제력을 장악하는 초안전을 전개하는 목적도 동시에 달성하는 것이다. 사이버 해킹을 통한 정보통신 초안전의 대상과 목적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초안전에서 제시한 24개 전법과 상호 융합적 결합으로 모두 연결된다. 여기에는 생물학전도 포함된다. 미국 법무부가 공소장에서 밝힌 중국 국가안전부 해커스 해킹 대상에는 에볼라 바이러스, 메르스, 에이즈 등 치명적인 바이러스 연구가 포함된다. 중국 공산당이 오래전부터 준비해온 생화학전, 바이러스전, 생화학전의 핵심 연구 정보와 기술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정보통신기술 초안전, 인민해방군과 국가안전부를 중심으로 한 중국 정보 군사기관이 전 세계에 걸쳐 전개하는 정보통신 초안전의 실체가 밝혀졌다. 중국 공산당이 국가기관을 동원해 타국의 정보와 선진기업의 기술을 탈취하고 있는 주체라는 사실이 밝혀진 것은 그 국가와 기업에서 사이버 공격을 조사하는 과정이었다. 특히 이른바 지형적 지속 공격 세력을 추적 조사하는 과정에서 그 배후에 중국 공산당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미국, 일본, 중국 각국 정보부처 사이버 보안 업체들이 추적해 밝혀낸 사실을 정리해 본다. APT에 대해서는
박스 7-1에 설명해 놓았다. 박스 7-1 지능형 지속 공격. 지능형 지속 공격은 잠행적이고 지속적인 컴퓨터 해킹 프로세스들의 집합으로 특정 실체를 목표로 하는 사람이나 사람들이 자주 지휘한다. 지능형 지속 공격은 보통 개인, 단체, 국가 혹은 사업체나 정치 단체를 표적으로 삼는다. 이 공격은 오랜 시간 동안 다양한 정도의 은밀함이 기요된다. 고급 프로세스는 시스템 내의 취약점을 공격하기 위해 악성 소프트웨어를 이용한 복잡한 기법을 나타내고, 지속 프로세스는 외부 커맨드 앤드 시스템의 지속에서 특정 대상의 데이터를 감시하고 추출한다. 위협 프로세스는 공격을 지휘할 때 인간이 동반됨을 뜻한다. 중국 공산당이 국가 차원에서 해외 기술과 정보를 탈취하는 거대한 조직을 운영하는 체계는 다음과 같다. 중국 공산당 중앙을 중심으로 인민해방군, 국가안전부가 핵심 기관 구실을 하는데 2015년부터 인민해방군 사이버 전단 조직이 상당 부분 국가안전부로 이관했다고 알려졌다. 국가안전부는 중국 정보안전평가센터를 지휘한다. 센터는 중국의 모든 기관이 그렇듯이 중앙 단위 기관을 중심으로 전국에 지부를 설치해 운영한다. 베이징에 본부를 두고 중국 각 지방 행정 단위로 지부를 설치해 운영하는 식이다. 중국 정보안전평가센터 본부 역시 정체를 숨긴다. 외국이나 외부 기관이 주목하지 않는 지방 사무소를 이용한다. 알려지지 않았고 별다른 주목을 받지 않은 시급 지부에서 은밀하게 APT 조직을 운영하고 있다. 물론 그 지휘나 명령은 국가안전부 요원이 한다. 하지만 그 공작 실행을 지방에 있는 중국 정보안전평가센터 지방지부 또는 위장기관을 통해서 한다. 평가센터의 지방지부가 직접 실행하는 방식을 취하는 것은 아니다. 중국 공산당이 공작하는 방식은 매우 은밀하게 하는 것과 중국 정부 기관의 실체를 철저히 숨기는 것이다. 여기에서도 지방정보안전평가센터는 다시 그 지역에 거점을 둔 사이버 해킹 조직을 고용 형식으로 관리하는 수법을 이용한다. 물론 이것도 지방평가센터 지부가 관리한다는 것이지 그 조직을 직접 운영하지는 않는다. 지방평가센터가 관리하는 사이버 해킹 조직은 다시 위장 민간 기업을 설립해 마치 소규모 보안이나 정보통신 업체처럼 그 정체를 숨긴다. 자신들의 실체를 이중삼중으로 감추는 것이다. 중국 공산당이 조직을 은밀하게 운영하는 방식이 여기에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 사실 중국 공산당이 하는 모든 공작 방식이 다 이런 식이다. 은밀성과 상대방에 대한 기만을 생명으로 하는 공산당 공작 방식이 이미 중국의 모든 기관과 요원들에게는 체질화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인민해방군과 국가안전부가 운영하는 APT 조직은 현재까지 약 40여 개 알려졌다. APTI에서 APT 41로 명명된 조직은 외국의 그 실체가 노출되면 바로 수면 아래로 잠적하는 이른바 잠수타기에 들어간다. 하지만 잠수타기에 들어가도 실체는 그대로 있으면서 그 정체를 다른 형태로 변신해 다시 공작을 시작한다. 또한 각 APT 조직은 실체를 숨기기 위해 중국 전역 모든 지방 단위에 조직하여 운영한다. APTI에서 40일이라는 조직 이름의 숫자는 외국 정보기관과 보안업체의 그 실체가 드러날 때마다 명명한 편의상의 명칭이다. 이들 조직은 지역 단위에서 위장 기업을 설립해 공작 활동을 전개한다. 혹은 지방이 아닌 중국 대학을 그 거점으로 삼는다. 명문 칭화대학의 대표적인 예다. 참고로 칭화대학 미디어 학부는 중국 공산당 중앙선전부의 여론, 심리, 인지전 연구의 중심이기도 하다. 각 APT 조직은 그들만의 공격 영역과 국가 또는 지역이 있다.
영역으로는 국방, 정보통신, 기계, 전자, 반도체, 생화학, 보건, NGOs, 사회단체 등 전방위에 걸쳐 있고 국가나 지역은 유럽, 동아시아, 동남아, 서남아, 미국, 중남미 등으로 집중적인 공적 지역이나 국가를 정해 놓았다. 각 APT 공격 영역, 지역별로 다시 세부 조직 팀으로 구성된다. 이들은 악성 코드와 같은 공격무기 소프트웨어 코드 등 중앙에서 공급받아 공유하고는 있으나 각기 다른 형태의 위장 기업으로 다시 나뉜다. 또한 이 위장 기업에서 실행하는 실행 요원은 인민해방군이나 국가안전부 소속이 아니다. 바로 민간업자 해킹 조직에 외주를 주는 방식을 쓴다. 이러한 방식으로 이들은 중국 공산당, 인민해방군, 국가안전부, 정부 기관 등을 철저하게 뒤로 숨긴다. 즉, 중국 공산당과 정부 기관은 책임을 모면한다. 이런 식으로 외국의 이의 제기와 공격행위 중단 요소가 있을 때 중국 공산당과 정부 기관은 자신들의 연계성을 부정한다. 현재까지 실체가 드러난 APT 조직을 주요 조직을 중심으로 간략히 살펴보자. APTI 인민해방군 3국 산하 61398 부대, 미국, 영국 등 서방 국가 담당 부서의 해킹 조직을 의미한다. 2000년대에 들어 초안전 전법에 의거 활동을 준비해 2006년부터 각종 해킹과 사이버 공격을 감행하기 시작했다. 이 부대가 주로 이용하는 방식은 악성 코드를 여러 소프트웨어에 사전에 장기적으로 몰래 심어놓고 관찰하다가 필요할 때 타겟팅한 기업과 기관을 공격해 각종 기술과 기밀 정보를 탈취한 다음 인민해방군이 군사 기술로 이용하거나 중국이 주력하는 기업에 넘겨준다. 현재는 인민해방군 조직 개편 이후 중국 공산당 중앙군사위원회 정치조작부 산하인 전략지원부대로 통합해 운영하고 있다. 또한 2015년 인민해방군 조직 개편 과정에서 정보통신 해킹 조직을 대규모로 국가안전부 소속으로 이관해 운영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는 국가안전부 조직을 중심으로 사이버 해킹, 정보 탈취를 진행한다고 알려졌다. 다만 이것이 인민해방군 조직이 사이버 해킹을 포함한 정보 공작을 중단한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중국의 국가안전부나 인민해방군, 공안, 무경, 통일전선 공작부 등의 조직은 중국 공산당 중앙을 중심으로 상호 긴밀한 연계 공작을 전개하는 특징이 있다. 즉, 당 중앙을 중심으로 하부기관의 공작 활동을 유기적으로 조정해 운영하고 있다. 다음으로 APT3이다. APT3은 보이색, UPC, 고딕 판다, 버가이 등으로 알려진 해커 집단으로 국가안전부가 운영하는 조직이다. APT3은 기지는 중국 광둥성 관저우에 있다. 외곽, 위장 기업으로 보이색을 설립해 운영한다. 보이색의 공식 명칭은 광주박어정보기술 유한공사 광저우 보이색이다. APT3 활동은 침입 진실이라는 사이버 보안 감시 조직이 그 실체를 폭로하는 보고서를 낸 이후에 조직과 활동이 노출되자 급히 수면 아래로 잠적하고 다른 조직 형태로 활동을 변신했다. 또 다른 조직 APT10은 국가안전부 텐진시 지부에서 운영하는 사이버 공격부대다. 레드 아폴로, 메뉴패스, 스폰판다, 포타시움 등이 알려졌다. APT10이 텐진에서 공작을 위해 설립한 위장 기업이 텐진 화잉 혜태 과기 발전 유한공사다. 화잉 혹은 화잉 하이타이로 알려진 회사다. APT10은 2006년부터 본격적으로 활동했다고 파악되는데 주 공격 대상인 산업과 기업은 항공우주산업, 첨단공업기업, 기술 기업, 정보통신 기업과 정보통신장비 등이다. 이 산업에서 선진국 기업에 대한 사이버 해킹으로 기술과 정보를 탈취해 중국 기업에 넘겼다.
동시에 각 정부 기관과 요인에 대한 정보 탈취도 병행한다. 이들 조직은 국가안전부 공작 조직으로 지방 도시에 거점을 두고 있다. 텐진이 아닌 산둥성 진안시 국가안전부 지부가 운영하는 조직으로 APT-17이었다. 그리고 최근에 드러난 조직이 APT-41이다. APT-41은 역시 국가안전부 운영 조직으로 쌍롱이라는 이름으로 알려졌다. 쌍롱은 윈티, 엑시엄, 바륨, 그룹, 블랙플라이 등이 여러 조직으로 구성되어 활동 중이다. APT-41로 망명된 쌍롱은 2005년부터 조직되기 시작한 중국 해커 집단을 국가안전부가 고용해 2012년부터 2021년까지 활동하는 해커 조직이다. 주요 방법은 악성 코드를 게임 프로그램 등에 심어놓고 필요할 때 공격 대상을 타겟팅해서 공격해 기술과 정보를 탈취, 절취, 강탈한다. APT-41의 주 타겟 분야는 정보통신, 항공, 게임, 보건, 제약, 각종 산업기술, 소프트웨어 개발 등의 최첨단 고급 기술과 정보다. 이들이 탈취한 기술과 정보를 중국 군사기술, 중국 기업, 정보기관 등에 넘긴다. 특히 중국이 집중적으로 육성하는 기업에 제공했다. 중국이 그들의 5개년 계획에 집중하여 육성하기로 한 산업, 특히 중국 제조 2025에서 집중하여 육성할 기업을 위한 선진 기술과 정보를 전 세계 해당 분야 선진 기업에서 탈취해 이용한다. 인민해방군, 군수산업은 이를 바탕으로 최첨단 군사 장비를 모조하고 중국 기업은 이 정보로 해당 기술 분야의 독점적 지위를 장악한다. 중국 기업은 중국 공산당이 해외에서 탈취한 기술을 받고 금융, 행정 등 기업 활동에 전폭 지원과 저임금 구조를 활용한 최저가 가격으로 중국과 세계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구조다. APT-41의 집중 공격 대상은 미국, 영국, 일본, 한국, 인도, 유럽 선진국 등 13개국에 걸쳐 있는 15개 국가 기술 선진 기업과 정부기관 등이다. 현재 이 조직의 핵심 인물들은 미국 법무부가 지명 수배령을 전 세계에 내려놓은 상황이다. 이 외에도 2021년 밝혀진 A41, APT 공격이 있는데 이 사이버 공격은 일본 기업, 기술 기업과 정보 기업을 중점 타깃으로 삼아 2019년에서 2021년까지 집중적으로 공격하면서 매우 심각한 피해를 안겨주었다. 이 외에 중국 공산당과 국가안전부가 타깃팅한 해외 임무를 감시하고 개인 정보를 캐내는 소임도 있다. 중국 공산당의 정보통신 초안전은 단순히 해외 전신 기술 탈취와 IT 기술을 이용한 인프라스트럭처 통제권 장악에 그치지 않는다. 인터넷 기술과 시스템, IT와 인터넷의 사회적 이용 모델을 장악하는 것이다. 시진핑의 8.19 담화와 중국 공산당의 IT 전략가 초안전, 중국 공산당은 전 세계 IT 기술 표준과 인터넷 사용 모델을 장악한다. 는 목표를 추진하고 있다. 전 세계 인터넷 서비스 모델을 중국 공산당식 검열 통제 모델로 전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전 세계 인터넷 담론과 정치, 경제, 사회적 아젠다를 장악하는 것이 궁극적인 전략 목표다.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정보통신 초안전을 인터넷과 인터넷 공간에서 전개하고 있다. 인터넷 시스템과 사이버 공간에서 전개하는 초안전은 전도 방식은 마오쩌둥의 군사 전략을 구사하는 것이다. 마오쩌둥의 군사 전략 중 적극 방어론을 적용하는 방식을 살펴보자. 적극 방어론의 기본은 중국 공산당의 생존 기반을 방어하는 것이다. 인터넷에서는 우선 중국 국내를 철저히 방어해야 한다. 이를 위해 자국의 인터넷 공간을 철저히 감시 통제하는 체제를 구축하고 대외적으로는 정보의 자유로운 유입을 차단한다. 적극 방어로는 방어와 동시에 적에 대한 공격적 전략적 공세를 취한 준비를 과감하게 전개한다.
중국 공산당은 이 전법을 적용해 자국의 인터넷 공간을 전체주의적 감시 통제 체제로 구축함과 동시에 전 세계 다른 국가의 인터넷 사이버 공간을 공격한다. 즉, 중국을 디지털 전체주의 사회로 만듦과 동시에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개방적 인터넷 공간에 전략적 공세를 감행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중국 공산당은 전 세계 인터넷 장비와 표준을 장악하여 적국의 최신 장비 기업을 중국 공산당의 용도와 목적에 맞게 역이용하는 전법을 구사한다. 적의 핵심에 대한 공격과 함께 주변을 중국 공산당의 영향력 내로 장악해 나간다. 전개 방식은 일단 가장 취약하고 약한 전 세계 주변부를 장악해 기반을 다지고 점차 그 범위를 확장한다. 주변부 장악 전략은 1대1로 프로젝트 참여국을 중심으로 영향력 기반을 확보한 다음 점차 그 주변 국가로 확대해 나가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이 전략을 전개하는 과정에서 핵심부, 미국과 서방 선진국가, 공세대의 대상에서 잠정적으로 제외된다는 것은 의미하지는 않는다. 핵심부 국가 역시 공작의 대상이다. 다만 그 방식이 국가 전체에 대한 직접적이고 노골적인 영향력 확대가 아닌 매우 은밀하고 간접적이며 장기적 포석을 두면서도 그 국가 스스로 내파되는 공작을 주로 전개한다는 차이가 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제4장 정치공작전과 제5장 해외통일전선 공작전에서 설명한 바 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주변을 장악하고 핵심을 약화하면 종국에는 전체를 장악하는 결정적 순간이 온다. 초안전에서 승리하게 되면 중국 공산당은 전 세계 인터넷과 사회적 지식, 인식, 정보, 여론 등을 장악해 통제할 수 있는 중국식 인터넷 세상을 만들 수 있게 된다. 이는 중국 공산당을 중심으로 한 중화 민족이 전 세계 패권을 장악할 수 있게 되는 강력한 기반이기도 하다. 이와 같은 중국 공산당의 전략을 어떻게 확인할까? 전 세계 인터넷 장악 전략은 시진핑이 행한 내부 연설 문건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에포크 타임스가 입수한 이 연설 내용 문건은 2017년 1월 4일 베이징에서 열린 중앙인터넷 안전정보화위원회 지도부 제4차 회의에서 시진핑이 전 세계 인터넷 장악과 통제 전략을 설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연설 내용은 중국 공산당의 궁극적 목적이 중국 인터넷 통제 모델 구축에서 더 나아가 궁극적으로는 전 세계 인터넷을 중국 공산당식 모델로 전환해 중국 공산당의 목적에 맞는 인터넷 콘텐츠만을 퍼뜨리고 중국 공산당이 반대하는 내용은 검열 통제하는 데 있음을 보여준다. 인터넷을 통해 형성되는 세계 여론을 중국 공산당의 정치적 목적에 맞게 검열 통제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중국의 인터넷 모델은 정치적 내용은 검열 통제하고 외국의 정보를 차단하면서 비정치적 내용과 경제적 이용은 촉진하는 모델이다. 추가로 인터넷을 중국 공산당의 사상과 이념을 세뇌하는 도구로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문건 내용에 의하면 시진핑은 전 세계 인터넷을 장악하는 전략으로 3단계 전략을 제시했다. 첫째, 중국이 글로벌 인터넷 표준을 선점하고 둘째, 중국의 대리인을 인터넷 관련 국제기구와 조직의 주요 요직에 진출시키며 셋째, 도메인 네임 시스템 DNS의 루트 서버 같은 인터넷의 기반, 인프라에 대한 통제권을 확보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를 위해 전 세계 인터넷 기술을 선도하는 미국의 기업을 집중적으로 이용하라고 지시한다. 미국의 기업을 이용하는 방식은 중국에 대한 각종 사업 특혜 등을 미끼로 구글, 트위터, 페이스북 등 미국의 대표적인 IT 서비스의 기업을 매수하거나 해외 통일전선 공작을 통해 기업 주요 인사들을 친중 인사로 포섭하거나 아니면 기술을 탈취해 중국 기업에 제공하는 것 등이 포함된다. 중국은 글로벌 인터넷 표준을 선점하고 장악하기 위해서 현재 새로운 인터넷 프로토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새로운 인터넷 환경에 맞추어 새로운 프로토콜을 도입함으로써 속도와 이용의 편리함이 증가한다는 이유다. 일견 타당성이 있어 보인다. 하지만 여기 편집장 밀리프스키는 속도, 이용 편리함, 그에 대한 대가는 자유다고 경고한다. 중국이 개발하고 선도하는 새로운 프로토콜을 도입하면 그 프로토콜을 사용하는 전 세계 인터넷 사용자를 완벽히 도청, 검열, 통제할 수 있다.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는 사라지고 사용자들은 실시간으로 추적, 검열, 통제당하게 된다. 중국 공산당은 인터넷 초안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인터넷 정보통신 국제 표준과 제도 수립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국제기구나 조직의 대리인을 진출시키는 전략으로 추진한다. 국제정보통신 기준 마련을 담당하는 국제연합 UN, 국제전기통신연합 ITU, 현직 사무총장은 중국인 자오호 우린이다. 국제다자기구에 대한 전략은 중국이 그 기구를 장악해 통제하는 것이다. 중국인을 진입시키거나 아니면 대리인을 적극적으로 진출시킨다. 국제다자기구의 주요 요직을 장악하고 중국 영향력 아래에 있는 수많은 개발도상국을 표결에 동원하면 다양한 국제적 사안을 통제할 수 있다. 정보통신도 이 같은 맥락에서 중국인을 핵심 직위에 진출시킨다. 이들이 핵심 직위를 차지하면 국제다자기구 조직을 계획적으로 장악하는 공작을 전개하고 이를 통해 국제 표준을 중국 공산당 중심으로 재편한다는 전략이다. 세 번째 전략으로 인터넷 기반 인프라스트럭처, 시설과 장비를 중국 기업이 공급해 통제권을 장악하려 한다. 시진핑이 전략에서 언급한 국제 도메인 네임 시스템의 루트 서버는 인터넷 이용자들이 방문하는 사이트로 안내하는 기능을 하는 인터넷 통신의 핵심이다. 서버를 장악하면 전 세계 인터넷 콘텐츠의 흐름을 통제할 수 있다. 루트 서버에 대한 통제권을 장악하는 순간 인터넷 이용자의 정보권을 자신의 의도에 맞게 통제할 수 있다. 즉, 공산당이 인터넷상의 정보 흐름을 자신의 입맛대로 조정할 수 있게 된다. 중국은 중국 공산당식 인터넷 모델을 전 세계로 확산하는 전략의 앞단계로 중국의 의존적인 전 개발국가 독재 정권을 1차적으로 공략해 자신의 모델을 수입하게 한다. 중국이 통제하는 인터넷 영역을 확장해 전 세계를 실질적으로 양분하는 것이다. 냉전 시기 정치, 군사, 안보적으로 동서로 나뉘었던 세계를 이제는 인터넷 사용과 컨텐츠 기준으로 다시 양분하는 것이다. 전 구글 최고 경영자 에릭 슈미트는 이러한 상황을 전 세계가 인터넷상에서 쪼개져 나뉜다는 의미로 스플린터 넷이라고 정의했다. 인터넷 콘텐츠 검열 통제와 관련해서 시진핑은 2013년 이른바 8.19 담화를 발표했다. 담화는 인터넷상 정보와 콘텐츠 홍색, 흑색, 회색 등 세 종류로 분류한다. 중국 공산당의 목적에 맞는 내용은 홍색, 불리한 내용은 흑색, 이도저도 아닌 내용은 회색이다. 시진핑은 특별히 이 홍색 내용을 더욱 확고히 하고 회색 공간을 홍색으로 물들이며 홍색 지대를 적극적으로 공격해 가능한 붉게 물들이기 위해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중국 공산당은 인터넷 공간과 담론장에 대한 공작을 강화해왔다. 각종 소셜미디어, 인터넷 포털, 인터넷 언론방송 등에 대한 가짜뉴스 살포, 사실호도, 용어 혼란 유도, 여론조사, 인터넷 홍위병을 동원한 특정인 공격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인터넷 공작은 중국 국내뿐 아니라 바로 세계 각국에 걸쳐 광범위하게 인터넷 콘텐츠 여론 공작을 전개해왔다. 인터넷 정보 교류장 사이버 담론장에서 전개하는 초안전의 양상은 제6장에서 설명한 바와 같다. 초안전 전략으로 인터넷 공격을 집중적으로 전개하는 곳에는 미국의 대표적 소셜미디어 플랫폼인 페이스북, 트위터 등을 비롯해 각 국가의 대표적 인터넷 포털 사이트를 망라한다. 다섯 번째, 중국산 SNS 플랫폼 서비스와 IT 기술을 이용한 중국 공산당의 침투. 2020년 당시 미국 국무부 장관 마이크 홈페이오 자유세계는 오랫동안 중국 공산당의 위협을 깨닫지 못했다고 토로했다.
그는 틱톡, 위챗 등 미국에서 사업 중인 모든 중국 소프트웨어 기업들은 안면 인식 정보, 주소, 전화번호, 연락처 등 정보를 중국 공산당 정부 국가안전부에 직접 제공한다고 폭로했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이 틱톡의 미국 내 서비스 운영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린 배경이었다. 미국 행정부 결정은 중국산 소셜미디어 서비스가 순수한 상업적 목적이 아닌 인민해방군의 초안전 침략의 도구로 이용된다는 위기의식을 반영하고 있다. 미국 정부는 중국산 소셜미디어 서비스를 금지하면 무엇보다도 중국 공산당이 미국인의 개인정보를 무작위로 수집해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기술로 이용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또 다른 이유는 제4장에서 살펴본 중국 공산당의 정치 공작전을 상당 부분 차단할 수 있다는 점이다. 중국 공산당은 중국산 소셜미디어 서비스를 통해 미국의 여론조작과 인지왜곡전을 대규모로 실행해왔다. 이것이 심각한 이유는 바로 자유민주주의 사회의 선거제도이다. 정치인은 선거, 유권자의 표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 정치인을 선출하는 유권자와의 심리와 인지에 중국 공산당이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면 다음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첫째, 중국 공산당은 미디어전, 여론전, 인지전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그러나 무서운 힘으로 미국의 선거와 정치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둘째, 미국 정치인들은 중국의 영향력을 인지하게 되면 중국의 불리한 발언이나 정책에 주저할 수밖에 없다. 일반적으로 정치인들이란 자신의 정치 권력이나 선거를 통한 당선의 제1순위 가치를 부여한다. 바로 이것이 무서운 영향력이다. 따라서 자국 내 여론에 막강한 힘을 행사하는 인터넷 담론장과 정보 교류의 공간을 타국, 특히 악의적 목적을 가진 중국에서 지켜내야 한다. 자유민주주의의 성숙한 민주주의 문화를 형성하는 데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인터넷을 통한 외국의 영향력 행사는 반드시 차단해야 한다. 트럼프의 재선 저지에 사활을 건 중국은 실제로 미국 대선 전에 사활을 건 미디어 여론전을 전개했다. 결론적으로 중국의 공작에 의한 것만은 아니지만 트럼프 재선을 저지하는 데 성공할 수 있었다. 한국은 틱톡과 위챗 중 중국산 소셜미디어 서비스 플랫폼을 완전히 개방한 상황이다. 특히 틱톡은 한국의 젊은 층에 광범위한 인기를 얻고 있고 그만큼 많은 사용자와 고객을 보유하고 있다. 위챗의 경우는 한국에 들어와 있는 중국인, 유학생, 중국인 노동자, 조선족, 기화 중국인, 화교 등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커뮤니케이션 서비스다. 이들은 위챗을 통해 중국의 소식을 만나고 중국인 커뮤니티 내에서 소통의 주 수단으로 이용한다. 반면 한국의 인터넷 포털 소셜 서비스 플랫폼 등은 중국에서 중국산 서비스 플랫폼에 한국에서 누리는 것만큼 개방적으로 접근할 기회와 권리가 보장되고 있는가? 현재 한국이 중국과 관계에서 상호주의 원칙의 상당 부분을 포기한 것과 같이 이 분야도 비슷한 상황인 것이 현실이다. 중국 공산당식 스마트시티 프로젝트 수출과 초안전. 중국 공산당은 중국 사회를 이미 조지 오웰의 소설 1984년에 등장하는 통제사회로 만들었다. 중국 공산당이 IT, AI, 인공지능, 빅데이터, 안면인식기술, CCTV 등을 종합적으로 이용해 전 사회를 디지털 감시 통제 사회로 전환하는 것을 일컬어 디지털 전체주의 혹은 디지털 레닌주의로 부른다. 대표 사례 중 하나가 스마트시티 프로젝트다. 중국의 스마트시티 프로젝트 추진 기업은 중국전자과학기술 집단 유한공사, 줄여서 중국전과 주목해야 할 점이다. 중국전과는 다름 아닌 중국의 대표적 군사과학 기술 연구기관이라는 점이다. 중국전과는 스마트시티 개발 목적으로 도시 거버넌스 현대화 지원, 사이버 안전 증진, 사이버 보안과 방어 능력 향상을 위해 통합 빅데이터 센터를 운영한다고 표방한다. 스마트시티는 민간과 군대가 혼합하여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따라서 일반 중국 인민들의 모든 정보를 통제할 수 있는 통합 운영 센터를 운영한다. 현재
중국의 수많은 거리에 촘촘히 설치되어 있는 CCTV는 모든 개인에 대한 안면인식 프로그램 결합하여 운영되고 있다. 여기에 개인의 각종 금융정보, 의료 외 개인정보 등을 혼합해 빅데이터 분석과 인공지능 시스템을 적용한다. 중국 정부는 이를 바탕으로 중국의 모든 개인에게 이른바 사회신용평가점수 시스템을 적용한다. 신용평가 점수제는 연좌제로 엮어 있다. 부모가 사회신용평가 점수가 낮으면 그 자녀들은 대학 진학 등에도 불이익을 받는다. 여기에 최근에는 디지털 위안화를 도입하면서 모든 중국인 그리고 중국에 입국한 모든 외국인 또한 모든 일상생활을 감시당하게 되어 있다. 중국인들은 사회 신용평가 점수가 낮으면 그들 개인 자산도 디지털 위안화에 의해 강제로 제한받을 수 있다. 이제 모든 중국인은 디지털 전체주의 사회의 그물망에서 헤어날 수 없는 처지로 전락했다. 물론 중국 당국의 명분은 사회 안정과 편리함 또는 효율성이라고 홍보한다. 실제로는 모든 국민을 완벽히 감시 통제하는 중국식 디지털 1984 시스템 구축이다. 중국은 스마트시티 프로그램을 1:1로 프로젝트 명분으로 외국에 수출하고 있다. 물론 외국에 건설되는 스마트시티로 수집되는 정보는 백도어 뒷문을 통해 중국 공산당과 인민해방군의 중앙통제 시스템에 전송되고 이용될 수 있다. 중국이 타국에서 스마트시티와 같은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이식할 경우 초안전에 중대한 일보를 내딛는 성과를 거두게 된다. 왜냐하면 상대 국가의 국민의 정보를 취득함과 동시에 이를 통제까지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초안전의 정보통신전의 목적이 상대적 국민의 일상생활과 삶에 대한 통제력을 장악하는 것이다. 이것이 성공하면 중국이 원하면 상대 국가 국민의 일상 삶에 치명적 영향을 줄 수 있는 교란과 파괴 공작이 가능해서다. 중국은 1:1로 저개발 국가만이 아니라 호주, 동남아시아, 아프리카, 중앙아시아, 유럽 등에 수출하고 있다. 한국도 예외가 아니다. 오늘날 다수 한국 각급 지방자치단체가 각종 교류와 우호협회, 친선과 공동발전 등의 명분으로 중국 스마트시티를 도입하거나 추진하거나 모색하고 있다. 대한민국 국민의 세금으로 중국 공산당의 1984식 디지털 전체주의 프로젝트를 직간접적으로 지원하는 셈이다. 문제는 여기에서 그치는 것만이 아니다. 우리 사회를 중국 공산당식 디지털 전체주의 사회로 만들 위험이 크다. 중국 공산당의 디지털 전체주의와 초안전 전법에 무지한 한국의 지자체와 관련 연구기관들이 이른바 한중우호 협력교류라는 명분으로 중국과 협력체제를 구축하고 있는 것이다. 더 심각한 문제가 바로 우리의 모든 정보가 고스란히 중국 공산당의 손에 넘어가고 통제될 수 있다는 점이다. 한국의 스마트시티 관련자들, 지방자치단체장, 공무원, 관련 기업, 종사자, 스마트시티 전문가, 대학 교수 등 이를 적극적으로 부인하고 위험성을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미 미국, 호주, 영국 정보기관은 중국 공산당이 스마트시티 프로젝트 구축한 시스템을 통해 자신들이 원하는 정보를 언제든지 수집하고 스마트시티와 연관된 각종 인프라스트럭처를 버스, 철도, 통신, 전력, 에너지, 의료기관, 경찰서 등을 통제할 수 있다고 밝혔다. 만약 한국에서 중국식 스마트시티가 보편화되면 우리의 모든 정보와 일상의 삶은 중국 공산당의 통제하에 놓이고 만다. 이러한 상황은 중국 공산당이 의도하면 언제든지 우리 일상의 삶에 치명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음을 말한다. 어느 국가도 자국의 뇌와 신경망에 해당하는 정보통신 중추계 시스템을 타국의 영향력에 취약하게 넘기는 우를 범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와 관련한 사업 프로젝트를 외국과 추진할 때는 신중하고도 완벽한 방어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이와 관련해 추가로 알아보자. ICT 초안전 대응 방안. 현대 ICT 사회에서 정보통신 네트워크 한 생명체의 중추 신경계에 해당한다.
오늘날 우리 삶의 거의 모든 영역을 지배하는 핵심 인프라스트럭처다. 유무선 전화, 인터넷, 전력망, 수도, 도로, 지하철, 철도, 항만, 공안, 댐, 보건의료 등등 모든 사회 경제적 기반 시설과 함께 군대와 경찰력 등 국가 안보와 직결된 분야도 모두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운영하고 있다. 만약 어떤 다른 국가가 영향력을 행사할 목적으로 국가 중추신경기관망에 언제든지 조종, 감시, 통제할 수 있는 장비와 부품을 은밀하게 침투시켜 놓고 있다면 이 중추신경계를 작동하는 시스템에 악성 스파이웨이 같은 악성 코드를 은밀하게 숨겨놓고 자국이 필요할 때 작동할 수 있도록 해놓았다면 상상하기조차 싫은 재앙이 닥칠 수 있다. 전력망, 도시, 교통, 공항, 항만, 인터넷 통신, 수도, 도시, 지하철, 버스 등 한 시설에 대한 공격만으로도 우리 사회는 일대 혼란과 마비, 무서운 사회적 공포로 빠져들 수 있다. 더욱이 조만간 전면적인 화를 눈앞에 두고 있는 5G 네트워크 서비스 시대에 접어들게 되면 거의 모든 대상에 대한 통제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중국이 야심차게 전 세계 5G 네트워크 시장을 선점해 장악하고자 했던 주된 이유다. 그래서 그 어떤 정상적 국가도 자신의 중추신경계를 타국의 손아귀에 넘겨주는 그 어떤 선택도 해서는 안 된다. 한국은 그동안 전혀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이미 이러한 상황에 매우 취약하게 노출되어 버렸다. 바로 중국 공산당이 준비해오고 있는 ICT 정보통신 초안전이다. 그동안 중국은 중국 공산당의 실체를 전혀 인식하지 못한 채 이른바 한중 우호와 교류협력, 한중 경제협력 등의 구호를 걸고 우리 중추신경망에 중국 장비의 부품을 마구 심어왔다. 한국만의 문제는 아니다. 다른 중국들도 중국 초안전의 실체를 모른 채 순수한 의미의 경제적, 기술적, 교류 차원의 검토를 통해 중국 스마트시티 프로젝트와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다만 한국과 다른 점은 주요 국가들이 중국의 정보통신 초안전의 실체를 인식하기 시작했고 이에 대한 대응에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다는 점이다. 중국의 정보통신 초안전의 실체에 대해 뒤늦게나마 인식하기 시작한 외국의 사례를 살펴보자. 다음은 이중 일본과 유럽 국가가 대응하는 방식에 관한 최신 기사다. 일본 정부는 주요 인프라스트럭처를 운영하는 민간 기업의 해외 설비, 구매 시 국가 안보 문제를 고려하는 규정을 마련할 방침이다. 지난 수년간 인프라스트럭처 시설 관리와 운영의 디지털 기술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네트워크 공격 가능성이 증가하는 데 따른 조치다. 니온 게이자이 신문은 중국 기업이 제조한 IT 설비를 통한 데이터 유출을 겨냥한 대책이라고 평가했다. 일본 정부는 이번 방침에 따라 2020년 말까지 금융, 철도, 정부 서비스, 의료 서비스 등 14개 주요 인프라스트럭처 분야의 설비 조달 관련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또한 해외에 둔 데이터 서버 연결, 해외 서비스 제공자와 데이터 송수신 등 네트워크를 통한 업무 정면에 벌어지는 다양한 상황에 대한 보안 지침도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각 기업의 법규 준수 여부를 감시하고 문제가 심각할 경우 해당 업체의 인허가를 정지하거나 취소하기로 했다. 일본 기업가 연구소는 한 해 수천 건 이상 중국발 사이버 공격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공격은 일본인 개인정보나 기업 비밀을 훔쳐내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 16년에는 일본 경시청 공안부가 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 등 200개의 자국 연구기관 사이버 공격에 연루된 중국인을 기소했다. 일본은 이번 사이버 보안 강화로 네트워크 공격 위험에 대비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기업만 중요 인프라스트럭처 시설 운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필터링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도로, 전력망, 통신 등 주요 인프라스트럭처 시설에 대한 사이버 공격은 물리적인 공격보다 더 큰 피해를 줄 수 있다. 해커들은 항공 통제 시스템이나 댐 등을 공격 목표로 삼아 비행기 충돌, 추락 사고나 홍수 등의 재난을 유발할 수 있고 원격으로 원자력 발전의 전원을 차단해 막대한 파장을 일으킬 수도 있다. 세계 각국은 이 같은 위협에 대처하고 있으나 일본 정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자국민의 일상생활에 대한 보호 능력을 강화하고 민간 기업과 협력을 통해 이러한 리스크를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일본 정부는 올해부터 정부 부처와 정부 사단단체가 촬영한 사진 등 자료 외부 유출 방지 기능과 운항 기록, 보존 기록 기능을 탑재한 드론만 구매할 수 있도록 의무화했다. 사실상 중국산 드론 구매 금지 조치로 풀이된다. 중국의 관련 법에 따르면 중국 기업은 중국 공산당과 정부의 요구에 따라 고유한 고객 정보를 포함해 모든 정보를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다. 해외로 팔려나간 드론이 활용한 동영상과 음성, 사진이 중국어로 송수신되면 중국 공산당과 정부는 이를 입수할 수 있다. 백도어를 설치해 데이터를 중국으로 빼나간다는 의혹을 받은 화웨이 5G 장비에 대한 유럽 각국의 대대적인 철거 작업이 시작됐다. 블룸버그는 지난 15일 유럽 각국에서 수천 개의 화웨이 5G 장비 타워에 대한 철거가 시작됐다고 보도했다. 영국을 비롯한 프랑스와 스웨덴 등의 화웨이 장비를 철거하는 데 주도적인 기능을 하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들 국가는 화웨이 장비의 보안 문제를 거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유럽 국가는 화웨이 제품에 대한 보안 문제를 강조하면서 중국 주도의 5G 시스템의 제동을 걸고자 하는 미국의 입장을 받아들인 것으로 분석된다. 파이낸스 투데이 2021년 5월 21일 ICT 초안전을 뒤늦게나마 인지하고 대응 조치를 취하기 시작한 국가들은 일본, 영국, 프랑스, 스웨덴, 미국 등에 그치지 않는다. 자국의 중추 신경망을 지키는 것은 돈과 비용으로 환산할 수 없을 만큼 중요함을 인식한 여타 다른 국가들도 화웨이와 ZTE 배제를 결정했거나 착수하였다. 여기에는 자국의 경제력으로 정보통신망 구축에 대규모 자금을 투자할 여력이 안 되는 인도, 말레이시아, 폴란드 등도 포함된다. 사회기관 산업, 정보통신망 구축 과정에서 중국에 과도하게 의존해왔던 호주도 화웨이와 ZTE 장비 퇴출을 2019년 결정했다. 특히 호주는 에너지 전력 등 사회기관 산업에 대한 중국 투자를 허용해 중국 기업이 이미 상당 부분 잠식한 상태다. 그러나 사회기관 산업 분야 중국 투자 확대, 잠식이 얼마나 위험한지 뒤늦게나마 깨달았다. 호주가 중국의 형태를 문제 삼자 중국은 호주를 압박하기 위해 이미 잠식해 들어가 장악한 정보통신 시스템으로 호주의 전력과 통신 등을 차단하는 공격을 감행하려 했음이 폭로되기도 했다. 호주 보안정보국의 문제가 심각함을 지속해서 보고했다. 호주 보안정보국은 중국의 대호주 투자가 증가할수록 중국의 호주 내정 간섭 필요성이 그에 비례해 증가한다고 했다. 그리고 실제로 민간 기업과 민간인 투자 형식을 가장한 중국의 투자 증가는 호주 사회의 정치에 중국의 영향력을 대폭 높이게 되었다. 또한 중국이 호주 국내 정치에 대한 정치적 영향력을 확대할 필요성이 더욱 증가하면서 호주에서 사이버 해킹과 은밀한 간섭을 해야 할 이유들 동시에 증가시켰다는 것이다. 호주 보안정보국은 그런데 이는 호주의 처지에서 보면 호주의 독립성과 국익에 절대적으로 반하는 것이라고 경고한다. 전력의 예를 보자. 중국이 마음만 먹으면 이제 호주의 전력을 일시에 중단될 수 있게 되었다.
호주의 영향력에 매우 취약해졌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호주 정부는 중국의 중요한 침공에서 호주의 주권과 자유를 지키고 중국 영향력에서 벗어나 독립성을 지키기로 했다. 호주 정부의 대응은 2019년부터 중국의 매서운 보복을 감수해야 했다. 중국은 호주에 대한 보복 수단으로 호주에서 수입을 차단하는 조치를 내린다. 초안전 전법에서 무역전과 경제전을 발동한 것이다. 동시에 호주 사회에 대한 여론전과 심리전, 여기에 외교전과 공갈 협박전 등을 동원한 총공세를 전개한다. 중국이 한국에 사드 공세를 전개한 방식과 같은 맥락이다. 2021년경 중국의 대호주 초안전 공격은 일단 실패로 끝났음이 드러났다. 무역 보복을 동반한 무역전과 경제전은 중국의 후폭풍을 일으키면서 오히려 역으로 중국 경제의 문제만을 일으켰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중국의 공격에서 호주의 자유와 독립을 지켜야 한다는 호주 사회와 정부의 굳건한 자세였다. 호주 사회는 경제적 피해보다 중요한 것이 자유와 독립을 지키는 길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자유와 독립을 지키면 경제적 피해는 언제든지 복구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근본을 잃어버리면 호주의 미래는 없다는 것을 호주인들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다. 바로 이것이 중국이 호주 사회에 전개한 여론전, 미디어전, 심리전, 인지전이 효과를 발휘할 수 없는 이유였다. 그리고 이러한 호주 사회의 시민들은 반응은 호주 정부가 중국의 무역전, 경제전, 외교전, 공갈 협박전 등의 총공세에 결기를 갖고 대응할 수 있는 사회적 기반을 제공했다. 호주 사회의 반응은 중국이 한국에 대해 사드 보복을 전개하는 과정에서 보인 한국의 신문, 방송, 시민사회, 정치인, 전문가 등의 반응과는 사뭇 다른 모습이었다. 주한미군 사드를 배치한 성주에서는 지금도 사드 부대에 필요한 물자를 도로를 통해 자유롭게 공급하지 못한다. 그 결과는 무엇인가 독자들은 잘 알고 있을 것이다. 한국과 중국 중국 공산당의 ICT 초안전. 한국의 경우 정보통신 산업과 기관망에 대한 중국의 투자와 진출이 매우 증가했다. 특히 정보통신망은 인간의 신체에 비유하면 뇌 신경망이다. 중국과 협력 사업은 외형적으로 철저히 민간 투자, 민간 협력, 순수한 경제 협력 사업을 표방한다. 그런데 화웨이를 포함한 중국의 기업은 중국 공산당이 통제하고 있다. 우리 사회의 신경망이 중국 공산당의 수중에 떨어졌다는 의미다. 중국 공산당은 평상시에도 그들이 원하면 언제든지 중국 기업, 대표적으로 화웨이들의 장비를 통해 우리들의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참고로 중국의 궁유기업에는 약 1,000만 명 이상의 중국 공산당원이 근무하고 핵심적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 기업에 근무하는 이들 당원이야 말로 중국 공산당 통치를 위한 가장 강력하고 믿을 수 있는 기반이라고 선언하였다. 물론 화웨이를 포함한 중국 기업은 연관성과 가능성을 부정하고 있다. 최근 나오는 다수의 분석 보고서는 중국 기업과 중국 공산당이 한 조직과 같다는 사실을 알려준다. 또한 이는 중국 공산당 인민해방군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우리 사회의 기간 산업을 마비시킬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후에도 문제의식만 느끼는데 그쳐서는 안 된다. 우리 일상의 삶과 생존의 기반이 중국 공산당과 인민해방군의 손에 넘어가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바로 우리도 전 사회적으로 전면적 대응과 예방 조치를 당장 취해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눈에 보이지 않고 인식조차 하지 못하는 사이에 중국에 종속되는 것이다. 이성이 있는 국가라면 자신의 신경망을 중국과 같은 상대방에게 넘기는 어리석고도 우매한 결정을 하지 않는다. 정보통신 초안전에 대응하고 있는 국가들의 공통점이 있다. 바로
중국이 통제할 수 있는 부품과 장비를 제거하고 사용하지 않는 것이다. 데이터를 탈취하거나 통제할 수 있는 부품이 정착된 것으로 알려진 중국 정보통신 기업 제품과 디커플링해야 한다. 정보통신 기업의 대명사인 화웨이와 관련 기업들이 여기에 포함된다. 미국은 중국이 화웨이를 통해 정보통신 초안전에 기반을 닫고 있는 사실을 밝혀내고 가장 먼저 화웨이 장비를 제거한다. 하지만 오늘날 전 세계가 정보통신 네트워크로 연결된 상황을 고려할 때 미국의 정보통신 시스템과 긴밀히 연결된 다른 국가의 시스템 장비 또한 문제가 되었다. 특히 미국과 정보 공동체를 구성하고 있는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은 이미 화웨이 장비가 깊숙이 침투해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미국은 이들 파이브 아이즈 국가들을 포함한 자유 서방 국가들에 대해 화웨이 장비 제거와 거부를 요청했다. 미국의 요청이 있던 초기에 대부분의 국가가 대담한 반응으로 일관했다. 하지만 더욱 세부적으로 검토한 결과 정보통신 초안전의 심각성을 깨닫기 시작하면서 결국 화웨이를 비롯한 중국 정보통신 장비를 모두 제거하는 것으로 돌아섰다. 참고로 한국은 여전히 방관하고 있는 국가에 포함된다. 다음은 제8장 경제전, 기술 탈취전, 해외